네,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이 세상의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지금 최유한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유한입니다. 네, 자 오늘 또 최유한 변호사님이랍니다. 자, 시사평론가님. 네, 평론가님과 함께 여러 가지 또 이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에서 그럼 나눠볼 이야기들부터 화면으로 미리 만나볼게요. 검수 안박에서 다시 검수 원복으로, 원희룡 양평 고속도로 검증이 꼼수 논란, 국회 코인 공방 2라운드. 네, 자 타이틀만 보면 대충 어떤 내용들일지 이해가 되시죠? 자, 법률 이슈 토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첫 번째 주제는 검수 완박에서 다시 검수 원복으로입니다. 법무부가 검수 원복 절차에 막바지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보안 수사 경찰 전담 원칙 폐지를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에 나섰는데 이 해당 시행령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먼저 자세히 들여다보죠. 일단 먼저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할 지점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흔히들 쓰고 있는 이 검수 완박이라는 단어, 그리고 검수 원복이라는 이 단어는 언론에서 만들어냈어요. 언론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리고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라는 것을 언론에서 만들어냈는데 전 이 단어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 원상 복구라는 말은 어떠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이게 박탈됐다, 부정적인 의미, 원상 복구,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 이걸로 만들어진 겁니다. 주로 이건 보수 언론 쪽에서 만들어낸 건데 그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권,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입니다. 예, 수사권 조정에서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를 먼저 전제로 해두고 이야기해야 된다. 완박과 원복은 이게 하나의 프레임 씌우기다라는 걸 먼저 좀 지적을 해드려요. 예.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검찰 수사권에 대한 조정 문제에서 원래 있었던 수사권에서 이게 그 수사 지연 현상을 완화한다는 방침으로 이른바 검수 원복,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일환이다라고 검찰 쪽에서 검찰과 법무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보안 수사 참여와 송치 요구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수사 준칙입니다. 이 개정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 가장 큰 특징은 보안 수사 경찰 전담 원칙의 폐지. 말이 이제 그 법률 용어라서 좀 많이 이렇게 좀 복잡하고 그런데 쉽게 말씀드려서 검찰과 경찰이 네. 보안 수사를 분담하게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 보안 수사를 검사가 한다. 이게 경찰이 아니라 검사가 한다라는 것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개정안 중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검사의 재수정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경찰이 그러니까 검사가 재수정 요청을 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송치를 받아서 검사가 사건 송치받아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검경 협의가 의무화, 한쪽이 요청했거나 시효에 임박한 선거 사건일 경우에는 검경이 협의를 의무화한다라는 등의 한 5가지의 핵심적인 개정안 주요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법무부가 해당 시행령 개정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 뭐라고 밝혔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법무부는 이 소위 얘기하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소위라고 얘기한 거예요. 소위 검수 완박,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후에 권한 분리에 따라서 책임이 분산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가 전반적으로 좀 지연이 되고 또 책임을 서로 미루다 보니까 부실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법무부 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해 4월 달에 대한변호사협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6.1%가 수사권 조정 전보다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민주당은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에 대해서 검수 원복을 꾀하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민주당의 입장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법무부가 상위법 취지, 그러니까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 이유가 따로 있는데 상위법 취지에 맞지 않는 수사준칙 개정, 이게 이제 법률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또 한 번 이 원상복구로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상위법과 상충이 된다. 법률이 있는데 하위에 있는 규정이라든지 준칙이 상위법과 충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특히 중요한 부분이 국회를 패싱했다라는 거예요. 국회라는 것은 적어도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최고의 민의로 존중을 해야 되는데, 국회를 패싱한 거에 대해서 관료 통제 국가 만들려고 하는 속셈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달 31일 이 그 준칙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다고 밝히고 나서 이 핵심인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원래는 경찰의 수사권을 축소가 아니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었거든요. 그 정반대로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따지고 드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현 정부 들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이른바 원상복구, 검찰의 권한이 넓어지는 이런 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기본적인 검경 수사권 대조정의 원칙을 흔드는 것이다라고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정권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네, 그렇죠. 야권의 반발에 한 장관은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민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 권익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지만, 국민의 권익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양쪽의 시각이 충돌되는 것인데, 일단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는 수사준칙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야권의 비판을 반박을 한 것인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자기 자신의 고소고발 사건이 좀 빨리 처리되기를 바라고, 그럼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기 바란다. 국민들은 수사 준칙이 그 방향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그 한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수사 준칙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검찰 권한 확대가 맞냐, 경찰 권한 확대가 맞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한동훈 장관 이야기예요. 그게 이슈의 본질이 아니라 수사 준칙 개정 전과 후가 어느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냐 나빠지냐, 이 수사 준칙을 개정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냐 나빠지냐가 이슈의 본질이지, 검찰 권한이 커지냐 경찰 권한이 커지냐가 핵심이 아니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설명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결과로 봐서는 검찰 권익이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물음표를 찍는 것이죠. 네, 이렇게 법무부가 국민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서 수사준칙을 개정했다라고 하지만 정작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수사 절차 규정 구체화 내용이 개정안에 빠졌다, 이런 또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경사 이해관계 조정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의견이라고요. 우리 옛말에 그런 얘기 있죠. 고래 두 마리가 싸우는데 중간에 새우가 있으면 새우 등 터진다라고. 예. 그러니까 커다란 경찰이라는 고래하고 검찰이라는 고래가 이 수사 준칙을 보면은 서로 싸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네. 그 국민들은 새우밖에 안 되는 국민들은 등 터진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수사 절차 규정 구체화 내용이 개정안에서 빠졌다라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보안 수사할 때 분담, 기준 정비 등 검경사의 권한 조정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 네 밥그릇이 크니 이 밥그릇이 크니 이게 서로 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밥그릇 크기로 비교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난해부터 수사준칙 개정을 논의한 검경협의체에서도 수사 절차 규정을 구체화한 방안이 안건에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검찰하고 경찰이 서로 이렇게 권한 크기 가지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국민들의 인권이라든지, 왜냐하면 수사하다 보면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절차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전작 빠지고 뭐가 크니 이런 얘기로만 되니까 정작 국민 인권과 직결된 수사 절차상의 국민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모두 다 침묵하고 있다. 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실제 수사 준칙에 나온 관련 규정이 다른 나라에 견져볼 때는 조금 굉장히 간략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해외 사례랑 좀 비교해서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수사준칙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신청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검사 등이 영장을 청구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와 물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뭐 이렇게 집안이라든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데 내가 이 수사에 필요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 되는데 한국 검찰 있잖아요. 경찰 있잖아요. 수사 막 이렇게 압수수색할 때 마구잡이로 가져가요. 쓸어가요. 예. 심지어는 어떤 사건에 애들 일기장까지 가져갔지 않습니까? 네. 기억나세요? 검찰들? 예. 예. 그 정도에 그치는데 저 사례를 이제 들어드릴게요. 영국 경찰 형사증거법의 경우 영장 청구 요건은 물론 최대 방문 횟수, 출입 가능 인원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규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사실 검찰에서 또는 경찰에서 압수수색하고 한다면서 우리 드라마에서 보는데 마구 들어 다 뒤지잖아요. 네. 막 이불장 같은 것까지 다 빼놓고 네. 그러면 나중에 그거 사람들이 다시 집안 정리를 하면서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심지어 영국 같은 경우는 누가 방문하는지 몇 번 방문하는지 몇 사람이 방문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 국민의 인권까지 생각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강제 수사에 관한 상세 내용이 수사준칙에 규정돼야 한다라고들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네. 검찰, 경찰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요. 예, 전문가들도 검경 권한 조정에 치우쳐가지고 국민 인권 보호에 필요한 수사 조항 구체화가 빠졌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해요. 예. 사실 뭐 옛날에 무림 고수가 칼을 싹 들고 서로 싸우는데 이 양쪽에 누가 다치든 뭔 상관 있습니까? 적을 죽이는 게 최고지. 결과만 좋으면 됐지. 네.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네. 검찰이랑 고수와 경찰이랑 고수가 서로 맞상대할 때 누가 가져가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절차에 맞고 어떤 것이 국민 복리에 맞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사 절차 구체화는 지금 현재 검찰과 경찰 모두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 구체를 강화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재량권이 많아야 목에 힘도 주고 위세도 부리고 수사하는데 편하고 하니까요. 그게 관료주의예요. 관료주의. 우리나라 검찰과 경찰의 관료주의는 뿌리 뽑아야 됩니다. 국민을 진정으로 원한다면은 수사 절차를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상세화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가 사실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거든요. 법무부가 수사 절차 구체화를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네. 법무부가 바뀌어야 된다면. 그리고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만 확실하게 이번 논의 사항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럼 법무부 측에서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겠죠. 예,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절차 구체화는 형사 절차 법정주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법률 개정 사항이다. 이런 부분 또 법률 개정 사항이래. 네. 현행 법률 틀 안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사 준칙을 개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문제점 개선에 집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문제점이 있다라면은 여기에 집중을 해야죠. 잘했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수사 절차 구체화에 대해서 형사 절차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 개정 사항이면 거기에도 같이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 국민들의 인권과 국민 복리에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국민들 세금으로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앞서서 그 2022년 9월에 네. 법무부는 이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대폭 늘린 시행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서 지난달 31일에는 경찰이 원칙사항 전담하는 보안 수사 및 또 재수사 법률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으로 수사 준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게 이제 법률의 하위 법령인데 국회 인법권을 형해화해야 한다. 이런 또 논란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말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형해화. 예, 네. 이게 그 노가 없어진다 뭐 이런 의미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네. 법률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으로 네. 원래 큰 원칙인 이 법이 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뒤집혀진다라는 거예요. 하위 법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게 뭐야? 이거 쿠데타 일으키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지금 수사의 중심축을 검찰에서 경찰로 옮기는 수사권 조정 작업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겁니다. 언론도 똑바로 쓰세요. 이게 옮기는 게 아니라 분리하는 거예요. 자기 직무에 맞도록. 그래서 2018년 6월 달에 청와대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로 전체 뼈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때 딱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네.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2020년 1월 달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무부에서 여기에 집중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6개의 범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이 6개에 한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1차 그 수사 종결권 경찰이 갖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6개에 한정된다. 이게 핵심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이게 2020년 1월 그리고 두 번째는 2022년 4월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되기 직전이었죠.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범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더욱 축소하는 거였어요. 왜냐? 지금 검찰 수사권이 사실 굉장히 크고 넓거든요. 네. 그걸 줄인다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전체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2022년 8월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법이 아닙니다. 규정으로 개정 입법 이야기하면서 검찰 수사 개시권 축소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게 핵심이었던 이전 법에 대해서 공직자, 선거범죄를 부패범죄를 재분류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넓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넓혀버리면은 위에 있는 상위법은 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형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령 구태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런 이야기들은 심지어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검찰청법이 유효하다고 헌재에서 결론을 지었어요. 왜? 네. 이전에 있었던 검찰청법이 헌법에 불일치한다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소를 제기해서 헌재에서 다시 보니까 아니다 이거 정확한 거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검찰 권한 침해가 없다고 헌재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넓혀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여와야가 좀 서로 이야기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소통이 안 돼요. 네. 예, 검찰의 권한 이익에 대해서는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정치의 수준입니다. 처음에도 되게 혼란스러운데 이제 또 1년 사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국민들이 제일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검경에 또 각자의 입장이 다 있겠지만 법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이 최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시행하는 사람,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민들의 세금을 받고 일을 하는 공직자들입니다. 네. 공직자들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국민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이익이 아니라. 그래서 이해충돌,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이해충돌에 있어서는 자기가 설사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해충돌이 있으면 공직자가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럼 법을 만들고 법을 시행하고 이 모든 기준이 국민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국민의 뜻에 맞는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서로 밥그릇 싸워나오는 것 같아서 대단히 섭섭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평론가인 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거다. 저 이렇게 특별히 강조해 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만나봤고요. 여러분은 생생법률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원희룡 양평 고속도로 검증이 꼼수 논란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에서 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여야가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려서 노선을 정한 뒤에 사업을 재개하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여당과 야당이 같이 검증위원회를 꾸리자 이렇게 그래서 노선을 정한 뒤에 사업을 재개하자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입장을 밝혔는데 네, 예. 이 부분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그 전에 요구했던 것이 국정조사거든요. 네. 국정조사 대신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무제한 논의에 들어가면 적극 협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하기를 왜 검증위를 이야기했냐면은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노선 검증위원회를 여야가 함께 꾸리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것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간사를 중심으로 전문가 검증위를 구성해서 진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네. 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효율적으로 상임위를 열자. 근데 상임위를 무제한으로 열자. 왜? 무제한으로 열지 않으면 또 야당이 반대할 것 같으니까 증인을 부르는데 그런 데는 협조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힐 겁니다. 국정조사까지 갈 필요 없이 네. 상임위에서 이 7일 전에만 전문가들을 부르면 되고 증인 선서를 한 뒤에 거짓말하면 처벌도 가능하다. 당연한 것까지 강조하면서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민주당 측은 원 장관의 검증위 제안을 단칼에 거절을 했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제 문제가 이렇게 쉽게 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갑자기 꼬불꼬불 다른 길로 가려고 하냐. 여기서 저기까지 단거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단거리로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가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갔다 이렇게 가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검증위가 나오고 거기서 무제한 얘기 나오고 뭐 증인이 나와서 거짓말하면 처벌이 가는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하냐. 그런 이야기야말로 꼼수다. 물타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지금 한참 동안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서 국토부에서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국민들이 그거 가지고 막 이게 무슨 얘기야 막 이렇게 하니까 다들 국민들이 지금 서울부터 양평까지 고속도로 공부하게 생겼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왜 지금 이 시점에
해명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불투명 자료도 55가지 공개했다는데 그중에 중요하다는 걸 다 빼버리고 이러면서 왜 임의적으로 의혹이 가려지지 않으니까 국정조사 하자고 한 건데 왜 갑자기 여기서 검증위원회 이야기하냐? 검증위원회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이야기하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야가 진상조사하면 된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하는 검증위원회 이야기는 꼼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먼저 제기했던 문제를 검증위원회를 제기했던 심상정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공정한 노선 검증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강상면 일단 토지 매각해라. 토지 매각하고 그러면 일단 고속도로가 어디로 뚫리든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그러니까 특혜라는 의혹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원희룡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매각하고 나서 답변 받아내라. 이렇게까지 요구한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뭐 지금 피해갈 생각하지 마라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국민의힘 소속인 유승민 전 의원도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사실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 내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 내에 있는 친윤 의원과 정반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예, 뭐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국정조사에 찬성한다. 왜냐하면은 정부나 국토부나 국민의힘이나 이 정부 여당 전부 다 아무 의혹이 없고 깨끗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깨끗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더 명확하게 국정조사 통해서 밝히면은 국민의힘에 훨씬 더 유리해진다. 네. 왜? 지금까지 이쪽 그 야당에서 의혹 제기하는 것이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이다. 저는 유승민 의원 얘기가 틀리지 않다라고 보여요. 그 국민의힘 같은 입장에서는 또 원장관이 제안한 여야 노선 검증위원회 그리고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원희룡 장관이 검증위원회 이야기하고요. 여야 동수로 무제한으로 열자 이 얘기를 국민의힘 지도부와 서로 소통하지 않았대요. 원희룡 장관이 먼저 치고 나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국이 전체 다 이 서울과 양평강 고속도로 이 문제에 확 블랙홀처럼 쏠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든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져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랑 다른 이야기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고 이제 좀 지지해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야 노선 검증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노선 검증위원회를 따로 만들고 소관 상임위 국토위잖아요. 국토위 양쪽에서 같이 하면은 훨씬 더 이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국정조사를 하면은 정쟁의 소지가 다분하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한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곳도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국정조사는 법을 위반한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고 여러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는 그러한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근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국정조사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정쟁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국민의힘 지도부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정리하는 데는 이 투트랙 방식으로 검증위원회와 상임위 조사가 제일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 검증위가 국정조사 요구를 피해가려고 논점 흐리기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다. 국민들이 지금 빨리 고속도로 만들기를 바라는데 자꾸 국정조사 가면 그게 더 늦어지는 것이다.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지라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네. 근데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관한 이 원희룡 장관의 말 뒤집기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곤혹스럽다 이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게임을 하는데 우리 MC님이랑 저랑 같은 팀이에요. 네. 같은 팀인데 전략을 짜고 이렇게 나가려면은 서로 상의를 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이깁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석이죠. 예. 그래야 같이 호흡 맞추고 그래서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만을 가는 거는 뭐냐면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말 뒤집기,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 쪽에서 사전에 정보 제공하지 않고 혼자 치고 나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노선 검증이 꾸려서 노선을 정한 뒤에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자라는 뜻을 밝혔는데 불과 얼마 전에 백지화한다, 안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사과해라, 사과해야 다시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다가 갑자기 검증위원회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같이 2인 삼각경기 막 하다가 혼자 막 뛰어나가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질질질질 끌려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말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 뭐야 왜 혼자 자기 정치하고 있어 라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국토부에서 또는 원희룡 장관 측에서 이 양평 서울 이 고속도로 관련돼서 말이 계속 바뀌어온 건 사실이에요. 언론에서 그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바뀌면 바뀔 때 여당인 국민의힘이랑 서로 말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당인 국민의힘 쪽에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인 원희룡한테도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일단 말이 바뀌면 또 신뢰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치명적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요. 네.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은 이제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긴 하지만 원희룡 장관 측에서는 기획한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은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윤석열 정권 하에서 한동훈이라는 스타 장관이 계속 빛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원희룡 장관이 내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고민했을 수 있고 이건 어디까지나 여의도 정치권 내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만 아시라고 제가 살짝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예. 소문내지 마시고 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사실 야당과 맞서 싸우면서 밀리지 않는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국제 소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 나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주차장이 무너지고 순살 아파트 나타나고 막 하면 당황스럽잖아요. 이 부분을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다가 치고 나갔다라는 여의도가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정치권 내에서 서로 끼리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만 알고 계십시오. 네, 뭐 공식 의견은 아닌 걸로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원 장관이 검증의 제안과 관련해서 심상정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심상정 의원이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또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왜죠? 그러니까 유독 분노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그 원희룡 장관이 심상정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선 검증위를 여야가 꾸리자라는 제안을 심상정 의원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심상정 의원 측에서 아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한 진위를 왜 그렇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즉 말씀드리면 지금 그러니까 도로 전복, 거짓 반복에 이어서 꼼수 번복입니까?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자신의 의도와 달리 이용했다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네. 예, 자, 영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 이제 백지화를 하고 자신의 장관직을 걸겠다 이렇게 원희룡 장관이 말을 했었는데 또 말을 바꿔서 지금 검증위를 하자 이런 또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입장이 궁금해요.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벌어질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거기 있든 없든 간에 원래 계획된 대로만 진행이 됐으면은 문제가 하나 될 것이 없었는데 네.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2022년 5월 달에 누가 이 원래 예타까지 다 끝난 이 안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여기서 왜 어이없는 문제 제기를 하느냐 사과해라 백지화하겠다 뻥뻥뻥 치고 나간 거예요. 이게 상황이 거기까지 갈 일이 아니거든요. 국력을 거기다 쏟을 일이 아닙니다.
제 국제 정세가 어떤데 너무나 시급한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내부에서 이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사안은 문제가 커지지 않을 것을 국토부에서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것은 뭐냐면은 나온 방안은 뭐냐면은 지금 혹시나 문제가 될지 모르는 특혜 의혹이 있을지 모르는 김건희 그 여사 일가에 강남의 일대 땅을 매각해라. 오해받지 않도록. 그러고 나서 이걸 원점으로 되돌려서 해라라는 이야기인데 예.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는 정치력이겠죠. 예? 대한민국 정치권이 제일 꼴찌라고 하는데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하는지 이걸 통해서 원희룡 장관이 향후에 어떤 국민적 평가를 받는지 이 점수 매기게 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눈으로 확인시켜 달라 이런 입장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자, 한편 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수처에 다시 한번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벌써 두 번째 고발이라고요. 예, 지난달 13일에 이은 두 번째 고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도당이 그 형법상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등으로 원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그 이번에는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법률 위반 혐의를 담았습니다. 원장관이 서울과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당시에 단독 결정이라고 밝혔는데 그거를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해석했어요. 국가재정법 50조에는요. 완성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할 때는 주무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 규모와 총 사업비, 사업 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이랑 협의를 해야 된다. 근데 원장관이 방송에서, 그러니까 브리핑하다 그거 얘기했죠. 내 단독 결정이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바로 도로 국가재정법 50조를 위반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장관이라 해도 본인 기분 내키는 대로 국책 사업을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예. 자, 그 2조 원 가까운 국책 사업이자 양평 군민의 수건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참 뭐 말이 많습니다. 어쨌든 재개가 당연히 우선시 돼야겠지만 의혹을 또 풀어내지 않고 이렇게 또 유야무야 얼렁뚱땅 넘어가는 일도 또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원래대로 원리 원칙대로 문제를 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전에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원리 원칙대로 문제를 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은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정치 생명까지 달려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일가 땅이 미리 알고 있었다면 정치 생명 걸겠다. 그거까지 얘기 나온 툭한 무슨 국민들이랑 내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갔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지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요 문제를 긁어 부스럼 만든 사람 결자 해지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를 만든 사람이 문제를 풀면 돼요. 사실 무슨 원래 있었던 고속도로안이 바뀐 것이 누구 때문에 바뀌었는지 누가 명령을 했는지 예타까지 다 끝났는데 왜 갑자기 바뀌었는지에 대한 그 근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국민들은. 그래서 만약에 저는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억울해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랑 전혀 상관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저기서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우리 특혜 오해를 받게 하느냐라고 화가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가 중간에 이 부분을 변경시켰는지 그 사람을 특정해서 밝혀내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노선 검증 이렇게 거치든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국정감사를 통해서 하든 그 사람만 밝혀내면은 이 상황이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안이 굉장히 복잡해질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문제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좀 심플할 수 있는 문제가 점점 좀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뭐 국민들이 답답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잘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만나보겠습니다.
국회 코인 공방 2라운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코인 거래 경험이 있다고 신고한 여야 의원 11명 중 절반 이상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남국 의원 코인 보유로 촉발된 논란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현재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요? 사실 김남국 의원이랑 저랑 개인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많이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 말씀드립니다. 예. 가깝더라도 비판할 걸 비판을 해요. 네. 지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이 예전에 가상자산을 가지고 뭐 상임 시간에서 거래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벌거지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자 내지 이 상황에 대해서 다 알아보자 해서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상자산 보유했고 거래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이 등장했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이해충돌 소지라는 게 뭐냐면은 네.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법률을 만드는 것에 자기의 가상자산을 거래하는데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든지 직접적으로 손해가 되든지 이런 부분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대부분의 거론된 의원들은 지금 국민들이 가상자산 가지고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이걸 위한 경험적 투자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라고 다 범죄냐? 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가상자산 관련한 현황을 자진 신고한 의원은 모두 총 11명이고요. 국민의힘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김정재, 이양수, 유경준,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상희, 김홍걸, 전용기 의원이 3명이 포함됐고 네.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과 문제의 야기가 되었던 김남국 의원 그리고 무소속입니다. 그리고 무소속의 황보승희 의원 이렇게 해서 11명이 됐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이 거래 횟수와 금액을 고려했을 때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 거래했던 것이 뭐 100원, 200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까지 가고 수억 원까지 가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냐 없냐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유재풍 자문위원장한테 물어봤고 상당 부분 그런 것 같다라는 답변까지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결론이 날런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5월 말 기준 보유 유무를 관보를 통해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 나온 상태죠. 어쨌든 뭐 김남국 의원이 쏘아올린 공에 지금 굉장히 또 파장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명단에 오른 의원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지만 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경험적으로 투자한 것이다. 손해를 받고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있죠. 그 시사평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코인 관련된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얼마간을 코인 투자를 간접 투자를 했어요. 이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많지 않아요. 용돈 간접 정도밖에 투자는 안 돼요. 어떻게 하는 투자? 간접 투자는 이제 그 네. 이런 펀드 통해 가지고 간접 투자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경험적 투자도 있어요. 네. 근데 하여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코인 관련돼서 워낙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오고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알아야 되니까 네. 경험적 투자를 했다. 손해만 봤다. 이해충돌 소지는 없다라고 네.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해명을 하고 나섰다라는 거죠. 특히 국민의힘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는 코인이 사회 문제로 이야기가 나오길래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해본 것이다. 3, 4천만 원을 시작해서 2천만 원 가까이 손해를 보고 그만뒀다라고 네. 이야기했어요. 근데 참 저는 몇십만 원 단위로 투자를 했는데 3, 4천만 원으로 시작을 한 것이 시작부터가 경험적으로 3, 4천만 원 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놀랐고요. 네. 이외에도 민주당의 김홍걸 의원,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죠. 네.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면서 발생한 상속세를 충당하고자 코인 투자를 했다. 이 투자 과정에서 이해충돌 등 법률이나 윤리규범 위반은 일절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민주당의 김상희 의원도 나중에 한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배정돼서 상황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해보니까 잔액이 67원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뭐 잔액 67원이고 또
누굽니까? 그 전용기 의원은 잔액이 14만 원이라고 한 거니까 네. 크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코인 관련돼서 이야기 나오니까 다들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렇네요. 어쨌든 뭐 목적이 어찌됐든 문제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이렇게 보니까 김남국 의원 빼고는 지금 다 잃은 상태기는 하네요. 예. 네, 네. 그렇죠. 일단 코인으로 돈을 땄다라는 거는 제 주변에서도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예, 물론 딴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만큼 또 잃은 사람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특히 통일부 장관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3년간 가상자산 거래 횟수가 각각 400회 이상이다. 이런 점에서 이 부분에서 좀 논란이 일었었다고 하는데 권 의원의 해명이 어떻게 됐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권영세 의원 통일부 장관의 해명이 네. 좀 구차합니다. 이건 정확한 구차해요. 예. 어떤가요? 그 아까 방금 딴 사람 못 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딴 사람이 있죠. 있기야 있으니까 있죠. 존재하고요. 예, 그럼요. 로또 저는 당첨돼 본 적이 없지만 매주 꾸준히 당첨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네.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런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 거래 횟수가 400회 이상이라는 자문위의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저는 구차하다고 봐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기에 지역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단타를 어떻게 하나 알기 위해 주말에 해봐서 횟수가 많을 수는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활동을 못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단타를 어떻게 하나 알기 위해서 주말에 했다. 이게 상관관계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해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권영세 장관에 대해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00만 원 가량의 이 액수를 줄여서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에 1,000만 원 가량 가상자산을 샀다가 다시 전량 매도했고, 그래서 통일부 업무와 이해 충돌 소지가 없다. 업무 시간에 한 적도 없다. 나는 김남국이랑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지금 해명을 하시기는 했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애매하게 다루실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자문위에 가상자산 보유 거래 내역을 신고한 여야 국회의원 11명 중에 8명이 최소 한 건 이상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는데 이 부분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듯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법안 발의 현황을 보니까 가장 많이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김남국 의원 물론이고 권영세, 유경준, 이항수, 이종성,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전용기 의원 모두 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또는 이제 이 대표 발의하고 이런 거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 보시죠. 이렇게 다 공동 발의하고 대표 발의를 했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이 국회의원들에게 당신을 우리의 대표자로서 의회에 나가서 법률을 만들고 이렇게 일을 하시라고 뽑아줬는데 이 코인과 관련돼서 분명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것 같아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깨끗이 씻어주기를 바랍니다. 예, 여야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자문위원회 보고를 토대로 이제 코인 관련 이해충돌 사례에 해당하는 소속 의원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가상자산 자진 신고에 허점이 드러났다 이런 비판 또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맹탕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국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가상자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을 받아서 코인 전수조사에 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죠. 당연히 마땅히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상황에 배우자 관련돼서 조사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긴 한데 마땅히 조사하고 국회의원들 양심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또 코인 공방 2라운드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 나눠봤습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요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갑자기 뭐 지금 캐롤이 나오는 건가 깜짝 놀랐는데 자, 네 오늘 또 박진영의 썸머 징글벨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덥지만 또 시원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